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 와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늘 저희 채널 아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직도 구독 신청을 안 하신 분들 계시면 꼭 신청을 해주시고요.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그리고 구독 신청과 함께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위에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 채널을 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윤기정 작가의 사생아라는 단편 소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리고 낭독하겠습니다. 주인공 경애는 구차한 집안에 태어나서 늘 가난한 살림살이에 찌들어 살다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첫 번째 만난 남편과는 처음부터 서로 성미가 맞지 않아서 결국 헤어지고 말게 되죠. 하지만 첫 번째 남편과 살림이라고 할 때도 비할 데 없는 갖은 고생을 다 하였고요. 지금 같이 사는 두 번째 남편과도 단칸방을 얻어가지고 역시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를 임신한 몸으로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핑계로 자기 혼자만 오빠 집에 더붙이기로 와 있는 신세입니다. 첫째 남편과의 사이에는 딸 혜숙이가 있는데요. 남편이 얘를 데려가려고 하지를 않아서 경애가 키우고 있습니다만 학교에도 보낼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주인공 경애는 여러 의미의 과도기에 희생이 된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흥미진진한 나중의 이야기는 직접 작품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환영받지 못한 아이에 대한 소설이 또 하나 있죠. 최만식 작가의 생명이라는 작품인데요. 저희 채널에 이미 올라가 있으니까 꼭 한번 이 작품과 비교해서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최만식 작가의 생명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단편소설 사생아의 주인공 경애와 그 딸 혜숙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직접 확인하시죠. 어머니, 저 정옥이는 지금 가방 메고 학교에 가. 아침밥을 먹고 숨이 좀 가빠서 방바닥에 그대로 드러누워 있던 경애의 가슴은 이 소리에 바늘로 찔리는 것처럼 뜨끔하였다. 저게 뭐 내 자식인가? 아무 때든 지 애비가 찾아가면 그만일걸 하고 아주 정 떨어지는 생각을 하다가도 아무리 외할머니가 흠살굽게 하고 엄두들인다 하더라도 외삼촌의 변변치 않은 벌이로 겨우겨우 입에 풀칠만 하다시피 살아가는 외가라서 밥 먹을 때면 눈칫밥을 먹이는 것 같고 조금만 시침한 소리를 들어도 눈총을 받는 것 같아서 아무튼 제 간줄기에서 딸려진 자식이니까 가슴이 뭉클하고 두 눈에서 더운 눈물이 핑 돈다. 그럴 적마다 시골 지 애비한테로 당장 내쫓고 싶은 생각이 불현듯 난다. 허나 몇 번 편지로 데려 내려가라고 해도 지금 같이 사는 새로 얻은 여자가 뭐라고 했는지 더 좀 맡아두라고 하면서 종시 안 데려갈 뿐만 아니라 혜숙이조차 한사코 외할머니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며 어머니 역시 외손녀에게 애미 이상으로 정을 쏟아대니 오늘날까지 미적거려 내려온 것이다. 한 달 동안을 두고서 학교 논란을 신이기듯 논이기듯 하다가 건너집 혜숙이의 동무요 같은 나이에 정옥이만 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혜숙이는 민적이 없어서 그만 미끄러져 버리고 말았다. 그래, 개학날인 오늘 정옥이가 호기 있게 우쭐거리면서 학교에 가는 꼴을 혜숙이가 바깥에 놀러 나갔다가 부러운 듯이 한참 동안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는 안으로 뛰어들어와서 무슨 신기한 것이나 발견한 듯이 또는 하소연하듯이 어머니를 불러서 정옥이가 지금 학교에 간다고 말을 한 것이다. 드러누웠던 경애는 일어나 앉으며
방문턱에 기대선 해수기를 바라보았다. 지 또래를 둘셋씩 윽박지르는 왈패요. 부끄러움과는 아주 담을 쌓고 누구 앞에서나 깔딱대고 수선만 피우는 말괄량이로 소문난 해수기지만 지금만큼은 평상시와 걸맞지 않게 새치무례한 그 모양이라든가 또 얼굴에는 부러워하는 기색이 아직까지 가시지 않은 것을 본 경애의 가슴은 전기가 통한 것처럼 찌르르하게 쓰라렸다. 그 모양이 측은하고 가엾어 보였다. 이제 너도 학교 보내주마. 뭘 거짓말. 난 다 안다. 알기는 뭘 다 알아. 할머니가 나는 민족이 없어서 학교에 못 들어간다고. 에이, 꼴배기 싫다. 어서 나가 놀아라. 경애가 이렇게 소리를 버럭 지르는 바람에 가뜩이나 서먹서먹하게 서서 풀없이 하던 말을 그나마 다 마치지도 못하고 무안당한 사람처럼 슬며시 돌아서서 방문 밖으로 나가는 뒷모양이 애처로웠다. 경애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억제할 수 없는 더운 눈물이 앞을 가려서 그만 고개를 돌이키고 말았다. 경애는 참으로 진정할 수 없는 자기의 가슴을 두 손으로 지그시 누르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따금씩 꿈틀거리는 만삭의 배 위로 슬며시 손이 내려가 옷 위로 통통한 배를 어루만지니까 기막힌 생각이 더 한층 복받쳐 올랐다. 그래서 방 한 구석에 볼품없이 쌓아놓은 이불 귀퉁이에 픽 쓰러져 얼굴을 폭 파묻고 흐느껴가며 울기를 시작하였다. 어린 것 하나도 부모를 잘못 만나 남처럼 먹이지도 못하고 입히지도 못하는 것도 원통하고 원통한데 더구나 가르칠 시기에 가르치지 못하고 배울 때 배워주지 못하고 그만 때를 놓쳐 눈뜬 장님을 만들고 마는 비극을 눈앞에 뻔히 보고 있는 것도 사람으로서 부모로서 차마 못 볼 노릇인데 지금 이 뱃속에 들어앉은 새로운 생명조차 불운한 해수기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경우를 만들 것 같으니 차라리 두 생명이 함께 아니 자기만 죽는데도 뱃속의 것은 저절로 힘 안 들이고 죽을 것이니까 당장이라도 죽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불현듯 난다. 경애는 구차한 집안에 태어나서 늘 가난한 살림살이에 찌들고 게다가 첫 번 만난 남편과 처음부터 서로 성미가 맞지 않아 겉으로 남보기에는 정답고 구순한 듯해도 실상은 밑으로 흐르는 알력이 큰 원인이 돼서 결국 헤어지고 말았지만 그와 살림이라고 할 때도 비할 데 없는 갖은 고생을 다하였고 지금 같이 사는 두 번째 남편과도 단칸방을 얻어가지고 망측하게 살림이라고 버린 것조차 지탱할 수가 없어서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핑계로 자기 혼자만 오빠 집에 더 붙이기로 와 있는 신세다. 하지만 지금처럼 죽고 싶은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이처럼 설게 울어본 적도 없었다. 비록 개인 생활로는 궁하나 오직 강하고 씩씩하게 조금도 지지 않고 희망에 살면서 남을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명랑한 내일을 위하여 마음과 몸을 정성껏 바쳐온 것의 보수라고는 물론 애당초부터 보수 같은 것을 바라고 한 노릇은 아니지만은 지금 와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매 애쓴 보람이란 오직 그들의 아내가 구식이라는 이유 또는 이상이 안 맞는다는 조건으로 민족도 가르지 않고 엉거주춤한 채 그대로 헤어져 있는 사나이와 단지 이상이 같고 사회적으로 하려는 일이 같다는 것을 더 크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개인 문제는 그리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두 번 모두 예식도 하지 않고 민족도 따지지 않고 어린 걸 낳아서 사생자 그대로 어물저물 그저 살아본 것이
결국 애비가 다른, 그래서 민족상에 오를 수 없는 사생아를 이미 하나, 그리고 머지않아 또 하나를 만들어내는 기막힌 기계. 눈물겨운 비극을 빚어내는 애미로서 자식에게 대하여 차마 못할 노릇을 시키는 망쇠년이 되고 말았구나 하고 마음을 먹게 되었다. 그러니 이 사실은 가난보다도 또는 죽음보다도 더 쓰라린 것이었다. 서자로라도 입적을 시켜가지고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도록 만들었으면 좋으련마는 무슨 심사인지 아이애비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 그리하여 지금 생각하니 자기는 오직 과도기에 한낱 희생된 가엾은 여성이 되고 말았구나 하는 안타까운 심에 못 이겨서 더 한층 소리를 높여 울었다. 한시 한때를 쉬지 않고 애를 부득부득 쓰며 고생살이를 고생으로 여기지 않고 가난과 싸우면서도 그래도 여러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해보겠다고 하루를 살아도 뜻있게 살아보겠다고 애쓰던 여자의 몸으로서 힘에 벅찬 과거를 더듬어 올라가 보니 지금의 자기 처지와 환경이 새삼스럽게 더욱 외로운 듯하고 쓸쓸해져서 마음이 점점 부재할 수 없게 군성거려졌다. 그러면서 천갈래 만갈래 생각이 어수선하게 꼬리를 물고 머리에 떠오른다. 서로 동지라고 부르던 여러 산의 동무들은 모조리 자기의 주위를 떠나고 말았다. 그와 한번 갈린 뒤로 사실 그와 그녀가 헤어지고 만 것은 누구나 뜻밖으로 생각하였을 것이고 속 모르는 사람은 병들어 죽게 된 더구나 갈 곳도 변변치 않은 불쌍한 남편을 배반하였다고 천하의 죽일년이라고 욕할 것은 뻔한 노릇이다. 더구나 동지애로 만나 가진 고생을 다 겪어가며 참 그때를 돌이켜보면 눈물겨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니 쌀이 있으면 나무가 없고 나무가 있으면 쌀이 없고 반찬이라고는 상위에 두 가지를 올려보기가 드물고 밖에 나갈래야 입을 옷이 없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간에 죽치고 들어앉았어도 어려움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하던 여러 동무들이라서 아주 갈리고 말았다는 소문을 듣고는 모두가 뜻밖으로 알았을 것이다. 그리하여 어떤 동무는 길에서 보아도 외면을 하고 누구는 편지로 욕을 써 보내기도 하고 누구는 자기를 모델 삼아 소설로 여우 같은 년이라고 하였고 누구는 서방에 미쳐서 약해진 남편을 박차버렸다고 소문을 내기도 하였다. 그러면 정작 경애는 그때 남편이 병들었다고 그를 내쫓았나? 아니다. 병들기 전에 갈리기로 작정되어 그로 말미암아 더 컸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자기는 오늘까지 아무런 변명을 하려고 애쓰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자기들 사이를 잘 알아서 갈릴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과 서로 양해하고 헤어지게 된 상황을 아는 사람은 잘 이해할 것이고 또 누구보다도 당사자가 더 잘 알 것이니까 구태여 누구에게 대해서나 변명하려 하지 않았었다. 단지 섭섭한 것은 그처럼 친하던 여러 동무들이 이제는 아주 딴 사람처럼 심하면 원수처럼 영영 멀어지고 만 것이다. 어째서 깊은 사정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한쪽으로만 몰아쳐서 죽일 년이니 망할 년이니 음란한 년이니 하고 비난만 하는 까닭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이것도 아마 남자는 상처를 할라치면 사흘이 멀다 하고 후추 고르기에 골몰하는 대신 여자만은 과부로 일생을 살아야 옳은 일인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또
여자는 단 한 번이라도 다른 남자와 관계하면 죄가 되어도 남자가 대놓고 첩을 둘셋씩 두는 것은 예사요. 하룻밤에 몇 여자와 오입을 하여도 무방한 것처럼 그들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여자라고 한 손 치우쳐 가지고 자기만을 마음대로 찢고 까부르는 게 아닌가? 자기만은 발려내고 저쪽으로만 달려가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암만 알려고 해도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그로 말하더라도 자기와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버젓하게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가? 선우를 말할 게 아니지만 자기보다도 먼저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사람이 자기만을 나쁘다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뒷공론을 마음대로 하며 있는 말 없는 말을 느리고 보태서 흉한 소문만 낸다. 심지어 음란한 잡년으로 돌려서 세상에 거처를 못하게 만드는 심사를 암만 애써 하려고 해도 모르겠다. 아무리 남의 흉이나 보기를 일삼고 남의 말하기를 알뜰히 좋아하는 세상이지만은 이번 일은 과히 야속하고 억울하였다. 자기가 만약 돈 있는 사람과 관계를 해가지고 살림을 벌였더라면 이번에는 자기를 아는 사람이란 사람은 모조리 타락한 연인이, 허영에 뜬 여자니, 돈 없는 사내를 박차고 봉을 물었다느니, 그렇게 고생을 하더니 이제는 호강을 좀 해보려고 장괴 서방을 얻었느니 하면서 갖은 잔소리를 지금보다 몇 배 이상으로 더 했을 것이고, 심지어 비단 옷을 입고 길거리 가는 자기를 만난다면 동물이라고 온몸에다 서슴지 않고 욕을 했을 것이다. 사실 그런 유혹이 아주 없지도 않았다. 한때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 동무들 사이라든지 또는 헤어지기로 작정한 뒷일이지만 갈라서고만 그에게까지 의심을 산 적도 있었고, 자기 자신도 한때 솔깃해하여 고생살이에 진절머리가 나서 이럴까 저럴까 하고 흔들려 본 적도 사실은 없지 않았다. 허나 그때는 세상의 여론이 어려운 것보다도 자기의 양심이 허락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지만 몇몇 동무는 그와 헤어질 즈음에 내가 돈 있는 남자에게로 가려는 마음을 먹고 그랬을 것이라고 믿은 사람도 전혀 없지는 않았었다. 영영 갈라서고만 그로서도 그녀처럼 생각했을런지 모른다. 대개는 그렇게 생각들을 하였을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그렇게 했던 편이 내 자신을 위하여서는 좋은 일이요 영리한 짓이 되었을는지도 모른다. 첫 번째 살림살이와 똑같은 길을 되풀이하듯이 밟아온 궁한 생활. 예전처럼 입고 나갈 옷 한 가지가 변변치 않아서 한동안씩 죽치고 들어앉았는 가엾은 신세라든지, 만삭이 닥쳐와도 포대기 하나, 기저귀 하나 장만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해산 재고는 물론이요, 미역 한 오락이 준비해 놓지 못한 이 궁상을 생각할 때마다 무능한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하다. 일주일 전부터 돈 10원을 구하러 다녀도 어제까지 빈손 쥐고 풀없이 돌아오는 남편이 사실 가엾기도 하고 밉살머리스럽기도 하였다. 새삼스럽게 돈의 필요를 절실히 느끼게 되어서 아차, 실수하였구나. 돈 있는 그 사람과 결혼을 했으면 이런 고생을 또 안 할 걸. 아무리 훌륭한 생각을 품어 남을 위해 일하고 사회를 위해 몸을 바치려고 하나 당장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어떻게 살림을 지탱해 나갈 재주가 있느냐? 라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자기로서는 돈 있는 사람을 얻으면 허영에 들뜬 년이라고 침뱉을 것이요, 비록 가난하나 서로 이해가 있고 그래도 뜻있게 살아보겠다고 살림살이를 하면
안으로는 군기가 끼어 고생을 떡먹듯 하고, 밖으로는 그년이 서방의 기사가 나서 폐인 같은 병든 남편을 떼쳐버리고 되는 대로 날탕패 서방을 맞았다고 변보듯 흉보듯 떠들어대니 도대체 어떡하란 말인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것이 요즘 경애의 심경이었다. 또 한 가지 야속하고도 섭섭한 것은 남편과 자기의 둘 사이를 누구보다도 자세히 잘 아는 개성씨가 정초에 자기 어머니께 3배차 3년 만에 비로소 처음 찾아온 때 자기를 보더니 그의 태도와 말씨가 아무래도 서먹서먹한 품이 그 전과 판이하게 달라서 이상한 눈치를 보이면서도 종시 지금 남편과 자기의 사이를 모르는 척하고 내색도 하지 않았다. 자기와 단둘이만 앉아서도 서로 다른 이야기만 하였지 지금 남편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끄집어내지 않았다. 2년 만에 거기서 나와 며칠 안 되었지만 발이 너른 그로서는 자기들의 사이를 전혀 모를 리 없건만 어쩐 일인지 끝끝내 화제에 올리지 않았었다. 사실 그때 경애로서는 지금 자기네들의 사이를 자초지종 낱낱이 이야기하고 싶었었다. 먼저 서로 갈려야만 될 경우에까지 이른 부득이한 사정을 알라리 샅샅이 하는 개성씨에게 지금 새로 얻은 남편의 이야기를 그와 어찌 되어서 서로 살게까지 되었다는 말을 자세히 하고 싶었으나 그는 우리들이 지금 살림하고 있는 줄을 번연히 아는 듯 하면서도 끝끝내 그 말만은 입 밖에 내지 않고 그대로 돌아가 버렸다. 그 뒤에는 길거리에서도 한 번도 만나보지를 못하였다. 물론 어머니 댁에도 그 후에는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그때까지 여러 가지로 도와주어서 사실 친오빠 이상으로 또는 신뢰할 만한 동지로 굳게 믿던 개성씨조차 자기를 오해하고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내버리는구나 싶어서 야속한 마음까지 들었다. 자기를 다른 사람들처럼 욕하고 비방하고 헐뜯지는 않을 터이지만 자기를 자주 만나주지 않은 것만은 여간 섭섭하게 여겨지지를 않는다. 그러던 차에 바로 요 며칠 전 개성씨한테서 편지 한 장이 왔다. 물론 어머니 댁으로 온 것이다. 엎드려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울고 있던 경애는 불현듯 그 편지가 다시 읽고 싶어서 어느 책 틈에 끼워 있던 것을 찾으려고 책장 앞으로 가서 있음직한 책갈피를 뒤적인 지 얼마 만에야 그 편지를 찾아내 가지고 먼저 앉았던 자리로 다시 돌아와 읽기를 시작했다. 너무나 적조하였습니다. 어머님과 오빠 두 분 다 안녕하십니까? 풍편에 듣자니 또 어머니 댁에 가 계신다고요. 그리고 입고 나갈 치마 하나 저고리 한 입 변변이 없어서 오래 외출도 못하셨다고요. 언뜻 생각하니 박해군과 살던 그 시절을 또 되풀이하시는 것 같아서 그때 지내시던 일이 눈앞에 환하게 살아납니다. 그때도 장하였지만은 지금도 역시 장하십니다. 이 말을 절대로 빈정대는 허튼 소리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래간만에 경혜 씨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것은 꼭 한 가지의 부탁이 있는 까닭입니다. 명심해 들어주십시오. 박해군과 살던 때보다 몇 곱절 고생살이를 하더라도 유봉군과는 또 헤어지지 마십시오. 끝끝내 갈라서지 마세요.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경혜 씨와 유봉군이 같이 산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경혜 씨가 실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봉군으로 말하면 이혼도 할 수 없는
이혼을 하려 들지도 않는 등처가였고, 게다가 내가 아는 것만도 2번씩이나 어떤 여자와 살림을 하다가 어느 편에 잘못이 있었는지 깨끗하게 갈리고만 그가 언제까지나 경혜 씨와의 사랑은 물리지 않고 실증나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증하겠습니까? 그래서 실수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뒤 거기를 나와서 몇몇 사람한테 들은 말인데, 경혜 씨가 뭘 보고 유봉군 같은 인간을 택했을까? 어디로 보더라도 박해군만 못하지 않은가? 재주로나 사회적 명성으로나 박해군을 따를 수 있나? 이렇게 저울질하기도 하고, 또 누구의 말은 머지않아 갈릴 것일세 유군이 본시 계집에 있어서 오래 살려는 성격이 아니며 설령 이번만은 오래 살려는 마음이 있더라도 가난히 회방을 할 것일세 하는 말을 들을 때 내 자신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어떠한 트러블과 알력으로 헤어진다 손치더라도 경혜 씨가 앞으로 영원히 독신 생활을 하지 않는 이상 3번이나 사내를 공공연하게 걸어들였다면 나부터라도 은분한 여자로 생각해 평소에 존경하던 마음이 없어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갈보 같다느니 노나지 같다느니 밀매음과 마찬가지니 하면서 멸시하며 욕하고 흉보면서도 그들은 서로 은근히 경혜 씨를 호리려고 유혹의 손을 펼는지도 모릅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만약 경혜 씨 편에서 유봉군을 박차는 날이면 이번에는 틀림없이 궁한 살림과 그처럼 씩씩하게 싸우다가 아무리 강한 척해도 약한 여자라 여지없이 가난에 패배한 걸로밖에 더 알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애당초에 먼저 번 경험도 있고 하니 유봉군 같은 구차한 사람을 구할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 성격상 결함으로 마음이 맞지 않아 참고 견디다가 헤어진 줄을 번연히 알면서 남을 놀리느라고 일부러 그런다고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크면은 배천하는 부호,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의식주에 그리 궁색지 않은 사람을 구하여 몸을 맡길 것이지, 이상이니 주인이 하고 껄떡대다가 개인 생활에 있어서 가뜩 잘못해 여자로서 자칫하면 저지르기 쉬운 몸까지 망치고 나서 정말 남한테 손가락질을 받으며 타락의 길을 걷게 된다면 전후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일 그렇게 사람으로서 아주 타락해버리고 만다면 차라리 개인 생활이나 유족하게 호강스럽게 하다가 일생을 마치는 편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허나 경혜 씨는 물론 이 길을 선택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애초에도 돈 없는 유봉군을 취한 줄로 나는 짐작하는 바이니, 유군이 사실 세상에서 아는 바대로 하잘것없는 변변치 못한 사람이요 무능력자라고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둘 사이는 서로 지혜를 주고받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는 가난과 싸우면서, 참 경혜 씨는 몇 차례나 직업 부인이 되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두 사람이 어떤 일을 해서라도 다만 뜻있게 살기 위하여 하나가 죽기 전에는 행여 끝끝내 헤어지지 마십시오. 부탁입니다. 이런 편지였다. 편지를 단숨에 내려 읽고 난 경혜는 저번 처음 읽을 때에는 모두가 옳은 말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지금 와서 다시 읽어보니 헤어지지 말고 끝끝내 살라는 구절이 몹시 온당치 않았다. 허나 마지막 하나가 죽기 전에는 이라는 한 구절만은 퍽 마음에 들었다.
쉽게 죽으라든가 자결하라는 의미는 아니었지만, 그런데 또다시 자기가 오래 살면서 할수록 교육 못 시킬 성한 불구자를 하나씩 더 늘릴 뿐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니 자지러지게 몸서리가 쳐진다. 그렇다고 편지 내용대로 지금 남편을 또 버리고 다른 사내를 참아 또다시 얻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 손에 들었던 편지를 꾸깃꾸깃해 소나귀에 넣고서 무엇을 결심한 듯이 아랫입술을 지그시 악물고는 편지 든 손에 주먹을 힘있게 쥔다. 마침 이때에 마당에서는 어머니와 오라비땡 목소리가 난다. 우물로 김칫거리를 씻으러 나갔던 그들이 이제야 돌아온 모양이다. 그 뒤 사흘 만에 경애는 아들을 낳았다. 그리하여 어린애도 별 이상 없이 날로 충실하고 산모도 약한 품 봐서는 퍽 건강한 편이다. 젖도 나올 만치 나왔다. 아이 아버지는 물론이고 첫 번으로 외손자를 본 어머니와 오라비 내외도 다들 좋아하는 모양이다. 딸 혜숙이도 얼굴에 간난에 귀여워하는 기색이 떠나지를 않았다. 그러나 경애만은 조금도 기쁘거나 좋은 줄을 몰랐다. 아들이라는 사실이 그녀로 하여금 더 한층 마음을 괴롭히고 그늘지게 하고 초조하게 만들 뿐이었다. 이따금씩 며칠 전 혜숙이가 학교에 못 가서 하소연하던 말이 귀에 징한 듯하고 어미 핀잔에 머쓱해서 풀죽어 쫓겨나가던 그 가여운 뒷모양이 당장 보는 것처럼 눈앞에 선하게 떠오른다. 그럴 적마다 반드시 핏덩이 어린 것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면서 가벼운 한숨을 길게 내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는 괴로웠다. 가슴이 아팠다. 끝없이 우울해졌다. 속모르는 집안 식구들은 단지 산 후에 몸이 불편해서 기색이 좋지 못한가 보다 생각할 뿐이었다. 날이 지나감에 따라 어린 것이 커갈수록 경애의 숨은 고민도 남몰래 커갔다. 두 일행가 지나고 3, 7일이 머지않은 어느 날 밤이다. 경애는 모진 맘이 들었다가 무엇에 놀란 것처럼 소스라쳐 버렸다. 불현듯 이미 결심한 바를 당장 실행하고 싶은 강렬한 충동이 억제할 수 없이 복받쳐 오른다. 내가 죽으면 애미 없는 이 핏덩이가 뭐가 되나? 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자 죽고 싶은 마음이 좀 잦아지는 것 같다. 하지만 다음 순간 뱃속에 끼고 죽인 것보다는 낫지. 이렇게 입안으로 가만히 중얼거리면서 벌떡 일어났었다. 윗목에서는 그녀의 어머니가 해수기를 끼고서 세상 모르고 코를 드르렁 곤다. 그리고 새근새근 가벼운 숨을 내쉬며 고니자는 해수기를 바라볼 때 갑자기 측은한 생각이 걷잡을 수 없이 치밀어 오르면서 두 눈에는 더운 눈물이 핑 돈다. 이렇게 몹쓸 애미도 다 있나?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이런 말이 입 밖에 나왔다. 그리고는 가벼운 한숨을 좀 길게 내쉬었다. 경의 눈은 다시 어린애에게로 돌려졌다. 죄 없는 어린 생명이 자기가 죽은 다음에는 살면서 갖은 고생을 다하겠구나 하는 생각에 기가 막혔다. 가슴이 뭉클해지고 현기증이 나타난다. 그래서 두 손으로 두 눈을 가리고서 잠깐 진정한 뒤에 머리맡에 놓인 만년필과 편지지를 집어들었다. 벽에 기대 앉아서 한쪽 다리를 무릎 위에다 올려서 꺾고 왼손에는 편지지를 놓았다. 그리고 바른 손에 든 만년필을 편지지 위에 올렸다. 그녀는 이리하여 지금
유서를 쓰려는 심산이었다. 넋 잃은 사람처럼 한참 동안 멀거니 앉아서 무엇을 생각하는 듯 하다가 마침내 한자도 쓰지 못하고 그대로 만년필을 방바닥에 놓는다. 그녀가 처음 생각하기는 세 사람에게 한 장씩 쓰려고 마음먹었다. 한 장은 지금 남편에게, 그리고 또 한 장은 먼저 남편에게, 다음 한 장은 계성 씨에게.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속이 떨려 안 써질 뿐 아니라 죽은 뒤에 제 자식들을 어쩌나 하는 마음이 들어 유서 쓰려는 것을 그만두기로 작정하였다. 그리하여 편지지마저 내려놓고서는 잠든 어린 것의 얼굴을 또다시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때마침 싱긋싱긋 웃으며 베넷짓을 한다. 지금의 그 웃음은 경애에게 있어서는 칼날이었다. 가뜩이나 미어지는 듯한 그녀의 가슴을 더 괴롭게 만드느라 사정없이 애는 듯한 날카로운 비수와 마찬가지였다. 경애는 간신히 쓰라린 가슴을 억제하면서 깨지도 않고 포근히 잘 자는 어린애 입에다 젖꼭지를 틀어넣었다. 마지막으로 젖 한 모금이라도 더 먹여보겠다는 애미로서의 안타까운 생각에 경애는 다시 일어나서 해숙이 옆으로 가까이 가 앉았다. 이날 이때까지 고생만 시키던 변변치 않은 애미지만 당장 무슨 짓을 하려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세상 모르며 잠만 자는 딸이 무척 측은하였다. 눈칫밥을 먹여가며 옷 하나를 남처럼 해 입히지 못하고 외가에서 잔뼈가 굵어진 해숙이를 내려다볼 때 경의 가슴은 저리고 앞이 터지는 것 같다. 눈물방울이 이내 양쪽 볼 위로 주르르 흘러 옷깃에 떨어진다. 그녀는 손등으로 두 눈을 비빈 뒤에 허리를 약간 굽혀 해숙이 이마 위에다 그녀의 입술을 그대로 가만히 갖다 댔다. 금세 눈물이 또 쏟아질 것 같아서 자는 얼굴에 눈물방울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싶어서 급히 고개를 들었다. 이번에는 손으로 발그스름한 해숙이의 한쪽 볼을 살짝살짝 문질러 보았다. 그녀는 그때만큼 자식에게 대하여 그윽한 애정을 느껴본 적은 일찍이 없었다. 어머니로서의 자식에게 대한 지극한 애정은 그녀의 죽을 결심을 약간 무디게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을 잠깐 맛보았다. 허나 그녀의 한번 굳은 결심은 쉽게 풀어질 줄을 몰랐다. 경애는 벌떡 일어섰다. 서서는 자기 어머니를 내려다보면서 이내 걱정만 시키다가 결국에는 어머니 앞에서 자결하는 망나니 같은 불효의 딸년을 용서해 달라는 듯이 두 손을 마주잡고 공손히 그리고 정성껏 묵례를 하였다. 그리고 나서는 두 어린 것을 번갈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두 눈에는 또다시 눈물이 스물거려 앞을 가린다. 경애는 방문을 열려고 문끈을 잡고서도 또다시 고개를 돌이켜 곤히 자는 두 생명을 정겨운 하지만 안타까운 눈초리로 차례차례 둘러보았다. 경애는 자기도 모르게 몸서리를 쳤다. 소름이 쭉 끼친다. 이것은 죽음의 공포를 느낌이었다. 이때에 더구나 자기를 붙들기만 하면 아무리 철석 같은 결심을 하였더라도 안 죽을 것 같았다. 사실 요때만 피하면 그녀가 자살을 내내 포기하였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자 어머니가 깨지 않고 그대로 자기만 하고 있는 것이 무척 야속하였다. 원망스러웠다. 경애는 한동안 주저하다가 방문을 살그머니 열고서 마루로 나가 방문을 다시
닫으려 하였다. 그러다가 방 안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얼굴과 해숙이의 얼굴, 그리고 아랫목에서 동그만히 혼자 누운 어린 것의 꼴을 차례로 쏘아보았다. 자기의 숨소리가 자기 귀로 들어도 역력히 흥분된 모양이다. 그녀는 눈물이 어려서 더 들여다볼 수가 없었다. 그래, 이를 악물고 방문을 소리 없이 살며시 열고서 마루 끝으로 사뿐사뿐 걸어왔었다. 경애는 며칠 전부터 유념해 두었던 양잿물 담긴 탕깨를 마룻구멍 한편 구석에서 손쉽게 집어들었다. 그리하여 그녀는 마루 끝에 걸터 앉아서 이것저것 생각할 나위도 없이 덩이가 풀어져 물이 다 된 것을 그대로 들이마시고 말았다. 그 양잿물은 아이 낳던 전날 빨래를 하려고 그의 어머니가 해수기를 시켜서 사온 것인데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오늘까지 빨래를 못하고 그 양잿물이 그대로 있는 것이다. 그것도 사위한테서 10전을 얻어서 사온 것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애는 외마디 소리를 버럭 지르고 마루 위에 쿵 소리를 내며 나가 자빠졌다. 이 바람에 꿈속에서 헤매고 있던 집안 식구들이 모조리 놀라 깨었다. 그래, 제일 먼저 그녀의 어머니가 뛰어나왔고 뒤미처 건너방에서 그의 오빠와 오라비 댁이 눈이 휘둥그레 뛰어나왔다. 해숙이도 어떤 영문인지를 모르고 할머니를 부르며 마루로 나왔다. 오직 핏덩이만이 깨지 않고 여전히 자고 있을 뿐이다. 밖으로 나온 그들은 마루 끝에 놓인 탕깨를 보고 경애가 양잿물을 먹었다는 것을 직감하였다. 경애는 벌써 혀가 오그라져 말을 못하고 먹은 양잿물이 속으로 퍼져 곤두박질을 치기 시작하였다. 그녀의 어머니는 이게 웬일이냐? 이게 웬일이야? 할 뿐이었다. 그의 오빠는 참지를 못해 몸을 비비고는 경애의 머리를 들고 어머니와 오라비 댁이 한 다리씩 들어서 건넌방으로 들여다 눕혔다. 그래도 조심성스러워서 어린애 있는 방을 피한 것이다. 경애는 여전히 펄펄 뛰며 두 주먹으로 쾅쾅 소리가 나도록 가슴을 두드린다. 어머니는 며느리를 시켜서 비눗물을 풀어오라고 재촉하고 아들에게는 어서 빨리 의사를 좀 청해오라고 일렀다. 그들이 다 나간 뒤에 자기는 안절부절 못하고 온 방안을 미친 사람처럼 날뛰며 헤매는 딸의 손을 잡고서 같이 따라다니며 이게 웬일이냐? 이게 웬일이란 말이야? 할 뿐이었다. 이 광경을 한 구석에 서서 바라보는 해숙이는 다만 엄마와 할머니를 번갈아 부르며 울고만 있을 뿐이다. 얼마 동안에 둘이서 입을 벌리고 비눗물을 퍼넣었다. 뒤미처 검붉은 피를 토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더욱더욱 차마 보고 들을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었다. 조금 지나니 기운이 지쳐서 아까처럼 펄펄 뛰지는 못하고 그대로 축 늘어져 오직 사람으로서 차마 들을 수 없는 신음소리만이 차차 높아갈 뿐이다. 피는 여전히 계속해서 토하고 있다. 얼마간 지나고 의사가 왔다. 이미 쏟아놓은 피를 엉거주춤하고 서서 내려다보고는 너무 많이 먹어서 손댈 길이 없으며 살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을 계속하면서 대강 의사의 본분을 다하는 척만 하고는 그만 돌아가고 말았다. 경애가 양잿물을 먹은 지 이틀 만에 25을 일기로 그녀의 몸은 이상을 이루지도 못하고 공부 못 시킬 눈뜬 장님인 사생아를 둘씩이나 남겨놓고
혀가 오그라져 아무에게도 유언 한마디 못한 채 그만 원통하게 죽고 말았다. 그리하여 그녀는 과도기에 완전히 희생되고 만 것이다. 지루한 과도기를 하루라도 속하게 막아보려고 자기 스스로 남자 못지않게 애쓰며 날뛰다가 말이다. 윤기정 작가의 단편소설 사생아 낭독해드렸습니다. 너무나 비극적인 결말이지요.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직도 구독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꼭 신청을 해주시고요. 좋아요, 댓글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환영받지 못한 아이에 대한 소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채만식 작가의 생명이라는 작품인데요. 저희 채널에 이미 올려놓았습니다. 꼭 한번 이 사생아라는 작품과 비교를 해서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